의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속삭였죠. 아빠, 나 무섭지 않아.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작은 손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 비친 단 한 나라. 한국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누르의 5번째 생일이었죠. 왕궁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누르의 주치의로서 왕실 의료진의 일원으로서 퍼레이드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대째 왕실을 섬겨온 우리 가문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죠. 누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누르가 차 위에서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순간 광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의료진으로서 즉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저희 의료팀이 누르에게 달려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 세동기를 가져와. 절박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누르의 작은 심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3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느껴본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리야드 전역이 일시 통제됐습니다. 왕실 비상사태령이 발동된 거죠. 온 제국이 5살 아이의 심장 박동을 기다리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뉴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든 언론이 누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르만이 전부였으니까요. 왕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와라. 돈은 문제가 아니다. NASA의 생명유지 시스템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 최첨단 인공지능 진단 장비가 운송되어 왔어요. 스위스의 심장 전문의들이 전용기를 타고 날아왔죠. 하지만 아무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유전자 검사, CT, MRI, 혈액 검사, 무엇 하나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르의 심장은 뛰지 않는 걸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누르는 인공 심박기의 도움으로만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누르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는 속삭였죠. 누르야, 아빠가 여기 있어. 일어나줘. 하지만 누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끔 눈을 뜨기도 했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왕실 회의실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송하자는 의견과 리야드에서 치료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어요. 하지만 누르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으로도 기술로도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제 딸을 살릴 수 없다는 무력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산 박사님, 간호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자 누르가 가늘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코리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왕실 회의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3대째 왕실을 섬겨온 하산 가문의 후손이 30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가 말이죠. 저는 실패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대신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왕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죠. 최고의 의료진을 모았습니다. 최첨단 장비도 가져왔어요. 하지만 제 딸 하나 살리지 못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돈도 기술도 명성도 모두 무력합니다. 제가 의사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때 제 오랜 시종인 하미드가 다가왔습니다. 하미드는 저와 함께 자란 친구이기도 했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사님 기억하세요? 10년 전 제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를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미드의 아들 아흐마드.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저희가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왔을 때 완전히 나았더라고요. 하미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뭐가 달랐냐고 아흐마드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한국 의사들은 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요. 라고 말이에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의사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미드, 누르 공주님이 코리아라고 중얼거리셨다면서요?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보다 더 정확한 직감을 가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왕도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어요. 폐하, 누르를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하산 박사, 제가 의사로서 3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우디의 자존심, 왕실의 체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무릎 꿇겠어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산, 너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폐하, 누르를 한국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우리 아이를 살려오너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환자의 보호자 앞에서 운 것이었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의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미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사님, 옳은 선택이에요. 아흐마드가 그랬거든요. 한국 의사들은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라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누르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누르야, 아빠가 널 데리고 한국에 갈 거야. 거기서 다시 건강하게 웃을 수 있을 거야. 누르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울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장비들이 전용기에 실렸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죠. 누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왕실 주치의로서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진정한 아버지가 됐으니까요. 왕궁은 그날 아침부터 술렁거렸습니다. 누르를 한국으로 보낸다는 소식이 퍼지자 대신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어요. 이슬람 공주를 동아시아로 보내는 건 모욕이다. 대신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치적으로는 분명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왕실의 체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구가 아닌 아시아로 공주를 보낸다니요. 또 다른 대신이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들의 우려를 이해했어요. 하지만 제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왕실 주치의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탁드려요. 누르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 누르의 침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하산 박사님, 공주님이 깨어나셨어요. 저는 급하게 누르에게 달려갔습니다. 누르가 침대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전히 무력해 보였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누르야. 제가 다가가자 누르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코리아 가고 싶어. 그 순간 제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아이가 직접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곳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르의 말을 들은 대신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최종 결정을 내렸죠. 누르의 뜻을 따르자. 하산, 즉시 출발하거라. 3시간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전용기에 실렸고 동행할 의료진도 정해졌어요. 저와 간호사 2명, 그리고 하미드가 함께했습니다. 누르를 들것에 태우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작은 몸에 온갖 관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심박기, 산소호흡기, 링거. 과연 이런 상태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할까 싶었죠. 하사님 괜찮을 거예요. 하미드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흐마드도 이 상태보다 더 심했는데 한국에서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전용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리야드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고향을 조국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비행 중에 누르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아빠, 코리아 가면 나 괜찮아질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럼 누르야, 아빠가 약속해. 한국에서 다시 건강하게 뛰어놀 거야. 누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8시간의 비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누르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귀에 속삭였죠. 누르야,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누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나 무섭지 않아. 아빠가 있으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딸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딸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말이죠.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옵소서.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누르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한국의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직 공식적인 연락도 하기 전인데 어떻게 알고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산 박사님.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철수 교수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의사가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제가 깜짝 놀라자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연락받고 준비했습니다. 누르 공주님을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르를 들것에서 내리는 순간 의료진이 그녀를 공주님이 아닌 누르라고 불렀어요. 누르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젊은 간호사가 누르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에서는 누르가 공주가 아니라 그저 치료받아야 할 한 아이였습니다. 3단계 AI 분산 진단 시스템 가동합니다. 의사 한 명이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대의 기계가 누르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너무도 체계적이고 매끄러웠습니다. 응급용 클라우드 분석 시스템 연결 완료. 이동용 심장 모니터 연동 성공.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 같았어요.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산 박사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김 교수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앰뷸런스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저희가 온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나요? 사우디 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이미 누르 공주님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네, 하미드 씨의 아들 아흐마드 군이 10년 전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았죠. 그때 하미드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고요. 저는 하미드를 바라봤습니다. 하미드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사님, 그때 약속했거든요. 아흐마드를 살려주신 은혜를 언젠가 갚겠다고요. 앰뷸런스 안에서 누르의 상태를 점검하는 동안 저는 한국 의료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누르를 대하는 방식이 사우디와 달랐어요. 누르야, 조금 아플 수 있는데 참을 수 있지? 간호사가 누르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왕실 의료진은 보통 보호자인 저에게 먼저 설명하곤 했는데 말이죠. 응, 누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누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우리 누르는 정말 용기 있는 아이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중환자실까지 모든 동선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소현 전공의 소아심장외과 레지던트입니다. 젊은 여의사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우 진지했어요. 누르의 상태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에서 가져오신 모든 검사 결과도 이미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의아해하자 이소연이 대답했어요. 저희는 환자가 도착하기 전부터 모든 준비를 끝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본이라고 말하는 그 자연스러움이 충격적이었어요. 사우디에서는 왕실 환자에게만 이런 대우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환자에게 그런 건가요? 중환자실에 누르가 안착하고 본격적인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이 누르에게 각종 센서를 부착하고 새로운 검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의료는 어딘가 달랐어요. 더 인간적이었고 더 따뜻했습니다. 누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이소연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누르야, 여기가 한국이야. 코리아에 왔어. 누르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좋은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르가 직접 느끼고 있었어요. 이곳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틀이 지났지만 누르의 상태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밤낮 없이 노력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산 박사님, 이소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초기 진단이 실패했습니다. 예상했던 심장 질환이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마 여기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이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전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어요.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누르를 공주가 아니라 한 아이로 봐주세요. 저희에게는 그저 치료받아야 할 환자일 뿐입니다. 이소연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사우디에서는 모든 의료진이 누르를 공주님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그날 저녁 이소연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등록 희귀 유전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심장 질환이요. 유전 질환이요? 네. 누르의 증상들을 종합해보면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원인일 수 있어요. 가족력을 기반으로 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30년 의사를 하면서도 생각해보지 못한 접근이었어요. 서울대 연구팀과 협력하겠습니다. 현장 의료진, 연구진, 그리고 AI를 결합한 종합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소연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의료의 힘이었구나. 단순히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움직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일은 걸릴 것 같아요. 3일.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누르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누르가 깨어났습니다. 이소연이 다가가서 말했어요. 누르야, 아픈 곳이 있어? 응, 가슴이 아파. 그럼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볼게. 괜찮지? 누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누르를 보며 이소연이 말했어요. 누르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의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튿날 유전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소연이 흥분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찾았습니다. 희귀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NEXN이라는 유전자의 변이입니다. 이 변이가 심장 근육에 특별한 영향을 줘서 기존 치료법으로는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치료가 이제 가능합니다. 맞춤형 약물 조합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38%입니다. 38%. 절반도 안 되는 확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술 받겠어요. 하산 박사님,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위험 부담이. 이소연 선생님,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 의사가 아닙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예요. 38%라도 희망이 있다면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었어요. 누르야, 아빠가 여기 있어. 누르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럼 한국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야. 누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나 무섭지 않아. 한국 선생님들 좋은 사람들이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살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타인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소연을 비롯한 의료진이 누르를 위해 밤새 준비했다고 했어요.
하산 박사님, 이소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성공률 38%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10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6장, 결단 왕실의 고개 숙임. 수술 전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의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소현과 의료진 앞에서 말이죠.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지금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탁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그 순간 이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산 박사님 일어나세요. 그녀가 저를 부축했어요. 저희가 누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누루가 저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선택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소연의 말에서 저는 한국 의료의 진정한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성공률이 낮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선택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38%라는 숫자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누루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때 누루가 깨어났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면회였어요. 누루야, 내일 수술해. 무섭지? 이소현이 누루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조금 무서워. 하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누루의 말에 저는 또다시 울컥했어요. 누루야, 수술하고 나면 심장이 다시 정상으로 뛸 거야. 그럼 집에도 갈 수 있고. 정말? 정말이야. 약속해. 이소현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누루도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는 작은 기도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 살면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 딸만 살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에서 누루를 배웅했습니다. 아빠, 나 금방 돌아올게. 누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9시간 예정이라고 했어요. 하미드와 함께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 보고가 왔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이 유전자 부위를 확인했어요. 6시간째 또 보고가 왔습니다. 심장 구조 교정 완료. 이제 약물 주입 단계입니다. 마지막 3시간이 가장 길었어요. 저는 계속 걸어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9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이소연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미드가 저를 부축했어요. 누루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이소연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맞춤형 약물이 효과를 보였습니다. 변이된 유전자로 인한 문제를 교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30년 의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보호자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한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소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산 박사님,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누루가 해낸 거예요. 그 작은 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회복실에서 누루를 만났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았지만 심장 모니터는 정상적인 박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빠, 심장, 안 아파. 누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소현과 한국 의료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의술이 아니라 의술의 마음을 배웠어요. 7장, 다시 뛰는 심장, 울리는 기도. 누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소연은 매일 아침 저에게 상태를 보고했어요. 하산 박사님, 누루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저는 매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9시간의 수술 후 누루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았어요. 아빠, 회복실에서 누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힘찬 목소리였어요. 누루야, 어떻게 지내니? 아빠, 나 이제 정말 안 아파. 심장이 쿵쿵거려. 누루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병동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이소연이 특별한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누루가 회복실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관찰은 계속 필요해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회복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위험을 벗어났다는 뜻이니까요. 누루를 일반 병실로 옮기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와서 누루에게 인사를 했어요. 누루야, 정말 잘했어. 우리 용감한 공주님 축하해.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까지 모두 누루를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하산 박사님, 이소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루 때문에 저희 병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직원이 누루의 회복을 기원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누루 하나가 병원 전체를 하나로 만든 것 같았어요. 일반 병실에서 누루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같은 병실 아이들과도 친구가 됐어요. 언니, 나 사우디에서 왔어. 와, 정말? 사막 있는 곳이야? 응, 거기서 낙타도 봤어.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루가 다시 평범한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소연에게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산 박사님, 누루의 사례를 의학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논문으로요? 네. 이런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니까요. 전 세계 의료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누루의 개인정보 문제도 있었고요. 물론 누루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이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요. 이소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루가 겪은 고통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 의료진의 따뜻함도 함께 전해주세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의 일부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저녁, 저는 누루와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아빠, 여기 정말 예뻐. 그러게. 누루야, 여기서 다시 건강해져서 아빠도 정말 행복해. 누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한국 선생님들이 나 살려줬지? 그럼. 모든 선생님들이 누루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나도 커서 의사 될래. 그래서 아픈 아이들 도와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살 아이가 벌써 남을 돕겠다고 하다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누루가 얻은 것은 건강한 심장만이 아니었어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 그런 것들도 함께 얻었던 거죠. 누루야, 아빠도 한국에서 많이 배웠어. 의사가 된 이후로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 뭘 배웠어? 의사의 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환자를 살리는 건 의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야. 누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울의 야경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2주간의 서울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누루야, 퇴원 축하해. 이소연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이 누루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은 누루를 위해 작은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이거 누루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 태극기 모양의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누루가 그 인형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나 이거 정말 소중히 할게요. 저도 이소현과 의료진들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딸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하산 박사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누루가 이렇게 빨리 회복한 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소연의 말에 제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누루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다시 한국 와도 돼? 물론이지. 누루가 원하면 언제든. 그럼 한국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러 와야지. 누루의 순수한 마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우디에 도착하자마자 왕이 직접 공항에 나오셨어요. 누루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누루가 돌아왔구나. 정말 건강해 보인다. 할아버지, 누루가 왕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산, 고생 많았다. 우리 공주를 구해줘서 고맙다. 폐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해준 일이에요. 왕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의 의료 교류를 확대하자.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후 저는 사우디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아팠을 때 깨달았어요. 의사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존재입니다. 졸업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한국에서 제 딸을 치료해준 의사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실패를 전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라고. 38%의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100%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환자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질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최첨단 의료기기보다 더 큰 치료가 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르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누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도 저런 의사 될 거야. 한국 선생님들처럼. 그럼 누르야. 아빠가 도와줄게. 지금 누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꿈은 여전히 의사예요. 그리고 매년 여름방학이면 한국을 방문해서 이소연 선생님을 만납니다. 하산 선생님,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소연이 말했어요. 누르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의료기술만큼 중요한 게 환자와의 소통이라는 것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의료교류 아닌가요? 지금 사우디-한국 의료교류 프로그램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고 한국 의료진들도 사우디를 방문해 지식을 나누고 있어요. 누르는 그 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온 작은 공주가 두 나라의 마음을 이어준 것이죠. 며칠 전 누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 커서 한국에서 의대 다닐래. 정말? 응. 그래서 이소연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다른 나라 아이들도 도와주는 의사 말이야. 저는 누르를 꼭 안아줬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얻은 건 건강한 심장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함께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의술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 환자를 살리는 건 의료기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치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낫게 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누르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심장이 두 나라를 이어주었고 그 연결은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거예요. 서울에서 일어난 기적. 그것은 단순히 의학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 이뤄낸 진정한 기적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